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데 저 화면이 앞에 있어가지고 앞을 보고 화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과 유지훈 교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토론하게 될 게 이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한 챕터 19네요. 그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한 내용이고요.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한 내용이 조금 호불호가 좀 가리는 것 같아요. 그 메타 애널리시스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활용하시고 굳이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페이퍼를 하나하나 적지 않고도 많이 활용하시고 안 그러면은 이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해서 약간은 이게 뭐지 다른 사람 다 연구한 건데 라고 조금 치부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이 메타 애널리시스가 요즘에 많이 곽광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도 많이 좀 부음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고 특히나 나타샤 이 친구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친구인데 원래는 멀티 레벨 모델링 혹은 롱지튜드널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많이 하던 친구예요. 그 친구인데 이 메타 애널리시스에 언제부터인가 약간 좀 어,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주 프라이머리 리서치가 이 메타 애널리시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네, 그래서 쭉 봤는데 내용이 참 알차게 잘 적혀져 있고 정리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챕터인 것 같아서 저도 읽으면서 참 정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어, 좀 정리하자면은 메타 애널리시스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던 연구들에 관해서 과연 통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터레처에서 결과들을 갖다 신서사이즈하는, 서머라이즈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이루게 되겠고 그리고 또 방법론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신서사이즈 하기에 가장 적합한가 그 도구는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 주된 방법론적인 어떤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때까지 리터레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각각의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베리에이션들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터프리테이션 자체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게 메타 애널리시스죠. 네. 그래서 메타 애널리시스의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도구가 뭔가 어떻게 스타디를 갖다가 하나로 묶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가장 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펙트 사이즈를 각각의 연구의 결론이라 보고 그 이펙트 사이즈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애널리시스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플로우 차트로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로우 차트에서 이 플로우 차트는 제가 2019년도에 우리 널싱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연구한 내용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로우 차트가 단계를 설명해 주죠. 첫 번째, identification. 이때까지 어떤 리터레처가 연구되어 왔는가. 두 번째, 스크리닝.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된 연구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매치되는 것과 매치되지 않는 것과의 구분. 그 다음에 eligibility. 우리가 매치가 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집단, 어떠한 모집단에 관해서 해야 되는가 그게 맞는 조건들과 맞지 않는 조건들을 구분해 줌으로써 한 번 더 스크리닝 아웃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include이라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그런 코어가 되는 페이퍼들을 통해서 전체 하나의 결론으로 묶어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만 보면은 이런 게 메타 애널리시스 make sense 하겠네라고 아마 여러분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펙트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펙트 사이즈는 우리가 뭐 statistical method 그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이펙트 사이즈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D family 이펙트 사이즈라고 했을 때는 두 그룹의 민 차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표준화된 민 디퍼런스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펙트 사이즈가 있었고 R family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R 스퀘어라든지 그다음에 correlation이라든지
두 변수의 correlation,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population에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위한 R family effect size가 있었고, 또 뭐 categorical outcome 같은 경우는 odds ratio를 통해서 우리가 그 effect size를 측정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어떤 validity나 reliability의 coefficient를 계산하다 보면은 이 effect size와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effect size라는 것을 좀 더 제너럴하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effect size가 있고, 또 이 effect size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리터처에서도 많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 애널리시스를 할 때는 하나 요구되는 스킬셋이 뭐냐면은 이 effect size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의 effect size 형태로 바꾸느냐도 하나의 어떤 스킬셋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하나로 다 통일해서 예를 들어서 리터처에 D family effect size, R family effect size가 뭐 이렇게 공존하더라. 그럼 나는 내가 지금 리서치 퀘스천을 잡고 있는 것은 D family effect size이므로 모든 R family effect size를 갖다가 D family effect size를 고친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가 리스트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리스트된 D family effect size에서 synthesize 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effect size와 이 confidence interval을 그려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스터디들이 어떠한 관계성으로 존재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의 effect size로 통일한 다음에 전체를 synthesize하는 방법. 예, 그래서 뭐 effect size의 타입은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거. 오늘 디스드레이터를 보시면은 또 어느 부분에선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버뷰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이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것 자체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매료되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계속 이렇게 이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메타 애널리시스의 개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논문을 적어가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레퍼런스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그 나타샤가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메타 애널리시스의 인트로덕션으로 여기에 많은 어 책을 제시해 줬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게 이 부분이었네요. 제가 그러면서 이 부분 보렌스타인, 헤츠, 히긴스 앤 로스스타인인가요? 이 친구들이 했던 책인데 Introduction to Meta Analysis예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되어 있고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서 읽기가 참 편했고, 예. 그다음에 뭐 correcting effect sizes for artifacts. 이제 여러 가지 effect size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묶어내며 해석함에 있어서 바이어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형시켜 주는가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특별히 뭐 테크니컬한 부분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존재하더라. 여기 이제 해지하고 지금 나오죠, 그죠? 이 친구들이 그 노스웨스턴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뭐 혹자들은 킹 오브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여기서 노스웨스턴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어 메타 애널리시스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그런 내용이 붙었는데, 그 중심 인물이 이 헤츠 였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 그 내용들, 툴들에 관해서 또 뭐 테크니컬한 부분 중에서 하나이지만은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에요. 이처럼 나타샤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인트로덕션에. 그리고 인제 쭉 나가는 우리가 디스드레이다가 14 개, 15개 정도로 정리를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쭉 보면서 하실 건데,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링크를 한번 구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구했는데, 여러분들 이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해서는 우리 책에서 챕터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15 가지의 디스드레이터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메타 애널리시스를 활용해서 페이퍼를 쓰실 때는 그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PA 같은 곳에서도 이런 패턴을 따라서 메타 애널리시스를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Cochrane 라이브러리 같은 곳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어, 앞에서 말했던 이게 프리즈마라는 건데, 이 프리즈마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프리즈마 이 부분도 이 메타 애널리시스를 하는 프로시저 안에서 정리를 쫙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의 내용들 못지않게 단계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은 메타 애널리시스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실수 없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메타 애널리시스의 논문을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실시해 주면 된다. 그리고 뭐 우리 체계 같은 경우에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체크업하는 순서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애널리시스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theoretical framework와 narrative synthesis, 즉 뭐에 관한 연구인지 뭐에 관한 내용인지에 관해서 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메타 애널리시스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통해서 유사한 그런 페이퍼들을 갖다가 리터레처를 찾게 되는데 그걸 찾다 보면은 오히려 이 theoretical framework 자체는 좀 쉬운 뭐랄까 좀 편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페이퍼들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간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소화되어서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theoretical framework는 메타 애널리시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제 입장에서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어쨌거나 이 이론적인 근거를 갖다가 확실히 들려줘야 되고 또 이 메타 애널리시스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좀 세세하게는 어떤 컴포넌트를 갖다가 구축을 해서 이 메타 애널리시스를 갖다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디스트레이터를 잘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연구 과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여태까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지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널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연구했었냐면은 여기에 어, 제가 사진들 때문에 미니마이즈 해야 되겠다. 네, 어떤 내용을 연구했었냐면은 사실상 예, people with dementia, people with dementia, 이제 치매의 성향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의 caregiver들,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연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은 지난 뭐 10년 동안 여러 가지 다른 어, 트리트먼트로 이 caregiver들을 갖다가 보조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ognitive behavior therapy를 통해서 혹은 뭐 education을 통해서 혹은 뭐 그냥 보통 테라피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이 caregiver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burden 같은 경우 갖다가 좀 reduce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너싱 필드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가장 이펙티브한 그런 테라피가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이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people with dementia에 관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본인이 아니라 그 케어기버들이 어, 겪고 있는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싶었고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여러 가지 테라피들이 존재하느냐도 알려주고 싶었고 또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리뷰를 갖다가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인터벤션에 관해서 효과성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밸리드하게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면서 뭐 상당히 좀 즐거웠어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페이퍼를 마지막에 30몇 개의 페이퍼를 갖다가 다시 취합해가지고 이 리터처 리뷰를 갖다 적어 나갈 때 있어서는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었죠. 예전에
리서치 퀘션을 딱 두고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티어리들이 인발브 돼서 적어 나가기가 조금 수월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튀어나오는 게 이제 이펙트 사이즈죠. 이펙트 사이즈인데 메타 애널리시스의 가장 기본적인 아웃컴 데이터 자체가 이펙트 사이즈니까.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갖다 synthesize하는 거죠. 통합하는 과정이니까 통합할 때 뭘 통합하느냐, 그 각각의 결론을 통합하는데 그 결론은 이펙트 사이즈로 나타나는 그런 결론들을 갖다 통합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펙트 사이즈의 타입들이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나요. 가장 뭐 파퓰러한 것은 이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 코인스 D라든지 그런 D 패밀리 이펙트 사이즈죠. 그다음에 correlation, 그다음에 outcome이 또 categorical일 때는 odds ratio 등등의 이펙트 사이즈 갖다가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데, 네, 이 이펙트 사이즈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다음에 내가 리서치 퀘션으로 딱 놓았을 때 어떤 타입의 이펙트 사이즈가 있는지에 관해서 확인하게 이제 컨펌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인터벤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standardized mean difference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뭐 리터처 하다가 보면은 correlation이나 다른 타입의 이런 이펙트 사이즈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갖다가 이 standardized mean difference로 변형을 시켜서 하나로 다 통일해 나가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 이펙트 사이즈 타입을 먼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먼저 리서처들이 선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뭐 우리가 하나의 레퍼런스로 봤던 그 버인슈타인의 책 같은 책에 보면은 이런 첫 한 서너 챕터가 이 이펙트 사이즈를 갖다가 어떻게 컨버팅하는 거냐,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컨버팅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테크니컬한 부분에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리서치에서 어떠한 이펙트 사이즈가 내가 하고자 하는 리서치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다 컨펌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두 번째 디스드레이텀이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가면은 그다음 단계 가면은 인제 리터레처를 갖다가 다 구해야 되겠죠. 그죠? 리터레처.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저도 2018 년도 이렇게 이 메타 애널리시스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와우. 정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어 그래서 놀랐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어떤 리스트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타디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티클을 딱 띄우면은 그 abstract라든지 그 저자 및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하나로 잘 정리되어 있는 어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이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데, 논문에서는 각자의 논문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지 반드시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드들이 좀 나눠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사용했던 메들린, 그다음에 synHealth, 사이코인포, 뭐 사이코인포는 아니지만은 이 메들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메디컬 필드라든지 그다음에 헬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쓰는 것이고, 사이코인포 같은 경우에는 뭐 소셜 사이언스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 자체의 뭐 크고 작음이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키워드와 함께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은 지금 보면은 세 군데죠, 그죠? 세 군데. 엠베이스도 했던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해서 이처럼 많은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준다는 거예요. 찾아준다는 거. 찾아주면은 실질적으로 찾아주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뭐 짧게 나왔는데 10 년치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이니셜 서치에서 289 개의 사이테이션이 나왔는데, 소셜 사이언스 가면은 우리가 약간은 아웃컴 자체가 좀 제너럴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실시해 오고 있는, 여전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티칭에 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온라인 티칭을 해서 했을 때 어
거의 3만 개 정도, 25,000개에서 3만 개 정도의 페이퍼들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크린 작업하고 막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리터처 리뷰를 했을 때. 아마 메타 애널리시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황당할 거예요. 3만 개 뭐 페이퍼 가지고 뭘 어떻게 뭘 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인제 조건에 맞게끔 잘 줄여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서치 퀘스천에 딱 적합한 것은 거의 50개 밑에 많아 봐야 100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어떤 스터디들과 그다음에 population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찾아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키워드뿐만 아니라 inclusion, exclusion criteria. 네, inclusion, exclusion criteria. 자기가 리서치를 할 때 먼저 주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한 스터디를 모으겠다. 특히나 population은 어떤 거, 즉 다시 말해서 뭐 에이지 그룹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인터벤션은 어떤 것에 포커스되어 있고 그다음에 dependent variable는 어떤 것일 것이다. 라는 어떤 inclusion criteria가 있고 그다음에 exclusion criteria 뭐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나는 뭐 college 레벨 이상에서는 제외시키겠다. K-12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exclusion criteria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 애널리시스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갖다 설치한다. 당연히 뭘 가지고 설치하느냐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죠? 키워드가 나와서 설치했다. 그러면 그네들 다 이용할 거냐?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택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에 관한 크리테리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들이 메서드 섹션에서 잘 나와줘야 된다. 음. 자, 그런 내용들이 이 Desiderata 3 Study Inclusion Criteria에 나타나야 된다. 아마 하시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들은 조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들은 제가 봤을 때 10개 미만이에요.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가 되는 자기의 리서치와 맞는 영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갖다가 활용해 주시면 된다. 예. 좀 디테일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지만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떠한 인스티튜트에서 접근을 해서 찾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약간씩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통일된 그 하나의 그 통일된 인스티튜트 안에서 이렇게 서치를 해 주는 것이 뭐 컨시스턴시에서 좋다.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찾는다. 음. 그다음에 이펙트 사이즈를 캘큘레이션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이펙트 사이즈를 찾아 가지고 각 페이퍼들이 나타내는 이펙트 사이즈들이 막 다르다고요. 어떤 것은 뭐 이펙트 사이즈를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APA에서는 이펙트 사이즈를 리포트하게끔 이렇게 리쿼어드 되어 있지만은 뭐 예전에 우리가 오래된 페이퍼라든지 혹은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펙트 사이즈가 리포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그리고 특히나 또 어떤 디서테이션에 서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펙트 사이즈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펙트 사이즈를 어떻게 캘큘레이트 할 거냐 그 포뮬러를 갖다가 잘 리스트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스탠더다이즈드 mean difference 보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코인시티냐 클래스가 아니고 glasses 델타를 활용하느냐 그다음에 이 해치지를 활용하느냐. 요즘 이제 해치지를 갖다가 이게 bias corrected 된 standardized mean difference이기 때문에 해치지를 갖다가 다 활용하죠. 코인시티보다. 어쨌거나 뭐 코인시티가 나오더라도 해치지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컨버트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하는 게 포뮬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펙트 사이즈를 나타냄과 동시에 인제 우리 이펙트 사이즈 인제 그러면은 몇 개가 모일 거잖아요. 그죠? 뭐 작게는 뭐 열 몇 개가 될 수도 있겠고 많게는 2-30개 뭐 더 많으면 1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제 이펙트 사이즈를 모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도 구성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이펙트 사이즈, synthesize 할 때 어떠한 value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뮬라가 잘 드러나야 된다. 포뮬라가 잘 드러나야 된다. 근데 뭐 이 정도 뭐 calculation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법론 하는 사람이 메타 애널리시스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이펙트 사이즈 포뮬라를 갖다 리스트업 해주면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럼 다섯 번째 coding of study and sample descriptors 나오는데 메타 애널리시스를 안 하고 퀀티테이티브 스터디를 많이 해보신 분들에 관해서 이 코딩이라는 자체의 센스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샘플 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스터디 하나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스터디 디자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에 맞게끔 베리어블을 선정하고 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 스터디 안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굳이 우리가 그 스터디 안에서 만약에 페이퍼를 쓸 때 대부분 다 드러나겠지만은 뭘 정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코딩, 이 메타 애널리시스의 코딩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데이터, 그 페이퍼들 안에 들어있는 인포메이션을 다시 우리가 끄잡아내 와서 하나의 차트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방금 논문 하셨던 분들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뭐지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근데 이 작업이 메타 애널리시스 굉장히 중요해요. 또 뭐 속된 말로 하면 이게 노가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코딩 부분인데 이 코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리트레처에서 이렇게 뽑아낼 거냐, 뽑아낼 거냐. 그래서 뽑아내는 것에 관해서는 뭐 당연히 이펙트 사이즈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 스터디가 어떤 샘플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웨이트가 결정이 돼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population을 갖다 represent 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웨이트도 뽑아내야 되고, 당연히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population 자체를 우리가 define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ependent variable들이 multiple로 생길 수가 있다. 흔히 일어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dependent variable이 나는 뭐 achievement야. achievement가 뭐 math, reading 뭐 다 있죠, 그죠? science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multiple DB가 생길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intervention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죠, 그죠? 제가 했던 것 중에서도 이 테라피에 관해서 caregiver for the 뭐 peoples with dementia 할 때 이 caregiver들에게 주는 테라피에 관해서도 테라피가 cognitive behavior 테라피도 있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education도 있고 information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테라피의 종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인터벤션들이 멀티플하게 다 활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어서 그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방법을 굳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 메타 애널리시스에서는 이 인터벤션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내야 돼요. 어떨 때는 비슷한 이름을 가지면서도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이름을 가지면서도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고. 우리 흔히 그것 때문에 뭐 징글쟁글 파울러스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study design, study quality, 그 다음에 이 또 메타 애널리시스 같으면은 이 메저들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메저들을 사실상 메저들이 이 스코어를 갖다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그 메저 각각이 어떤 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똑같은 메저인데 이 reliability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죠? validity도 차이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 갖다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코딩을 할 때 sample level, study level, descriptor라고 나와 있는데 이 sample level은 이 각각의 페이퍼 안에서 내가 정보를 막 끄집어낼 때 좀 세세한 정보들을 잘 끄집어내야 돼요. 잘 끄집어내다 보면은 이게 약간의 스터디마다 약간씩의 캐릭터리스틱이 존재해가지고 베리에이션이 존재해요. 그래서 study level descriptor들이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갖다가 캡처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들이 나중에 각각의 스터디들이 가지고 있는 베리언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덤 이펙트 모델을 갖다가 줘야 되는, 왜냐하면 individual difference, individual study의 difference가 존재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모형에 넣어 줌으로써 그런 variation을 갖다가 modify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내용을 갖다가 잘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study level과 그다음에 sample level의 descript를 갖다가 잘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 그런 모든 작업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우리가 코딩이라고 그러죠. 코딩, 메타 애널리시스 코딩. 그래서 메타 애널리시스 코딩이 의외로 그 스크리닝하는 만큼 2만 개를 갖다가 뭐 100개로 줄이는 그 시간만큼 이 100개에서 코딩을 하는 시간이 그만큼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Inter-Rate Reliability라는 것은 이제 코딩을 한단 말이죠. 코딩을 해. 코딩을 하는데 이 서브젝티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코드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도 찾아냈어요. 거의 메타 애널리시스 하면은 거의 매주 이렇게 팀들이 디스커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딩을 할 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조금 달라. 예, 적어내는 게.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것들이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생긴다.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Inter-Rate Reliability를 조사해 줘서 이 코딩에서 얼마나 많은 variability가 생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는 확인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스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최지아 교수님께서 뭐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뭐 카파라든지 Inter-Rate Reliability, 그다음에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등등을 활용해서 이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는 코드들이 한 스터디에 관해서 한 3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걸 알려줌으로써 독자들이 조금 이렇게 크레딧을 더 준다거나 좀 믿음성을 가지고 읽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study quality. 이 study quality에 관해서는 어, 실질적으로 많은 메타 애널리시스가 randomized control trial을 갖다가 추구를 해요. 특히나 메디컬 필드에서는 randomized control trial을 갖다가 다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 사실상 randomized control trial 같은 경우도 이 퀄리티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고요. 뭐 샘플이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나 랜더마이제이션 자체가 이 샘플링에 이제 임플리먼트 돼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또 각각의 스터디에서 사이코메트릭 프로퍼티, 아까 예전에 디스틸 웨이텀에서 말했던 이게 reliability와 validity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퀄리티, 스터디 퀄리티를 갖다가 잘 측정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마크를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 psychometric property에서 reliability가 어떻게 리포트가 되었다. 같은 dependent variable 간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웨이트를 줄 때 고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메타 리그레션이라 해서 이 디스크립트들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메타 리그레션 모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스터디 퀄리티도 잘 조절을 하셔 가지고 코딩을 할 때 잘 익스트랙트 하셔야 된다. 음. 예,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또 페이퍼를 적을 때. 내가 페이퍼를 적었는데 이 스터디 퀄리티 컨트롤 내가 할 때 고려했던 그런 내용들 다 적혀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웨이터가 필요하죠. 그죠?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에서 A 스터디는 뭐 샘플 갖다 20개 활용했는데 B 스터디는 200개를 활용했다. 예. 뭐 다른 거 다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200개가 더욱더 population을 서 representative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를 더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웨이트를 갖다 우리 계산할 때 large sample일수록 뭐 어떤 많은 웨이트가 가게 되는 것이고, 저는 뭐 독립적이지 않지만은 effect size의 어떤 variance를 봤을 때 이 variance 자체가 조금 작은, variance가 작다는 것은 accuracy가 좀 높아진다는 것이고, accuracy가 높은 것일수록 weight를 갖다 더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weight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weight를 구성하는 것은 이 meta analyst,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weight를 어떻게 구성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inverse of 뭐 variance,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에 관해서 어떤 펑션을 활용했는지 그 부분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 예. 나는 그렇게 했는가를 갖다가 또 논문에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handling dependent effect sizes. 이제 effect size를 보면은 effect size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같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같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책에서는 인제 이 챕터에서는 depression과 anxiety를 갖다가 internalizing outcome이라고 보면은 depression, anxiety 둘 다 internalizing outcome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이 인제 두 개의 effect size가 존재할 것이고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아 그럼 내가 이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한 스터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dependency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돼 있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에듀케이션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같은 경우에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라고 했는데 math, reading, 뭐 science 이렇게 되면은 그 세 개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뭐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가 뭐 호목을 줘서 effectiveness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해 왔단 말이죠. 근데 호목을 줘서 호목 자체가 ability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learning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 싶다고 인제 큰 테두리를 잡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인제 learning이 reading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math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science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dependent variable을 잘 처리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인제 또 중요하게 디스커션 돼야 된다는 거죠. 디스커션 돼야 되고 뭐 generalized least square estimation procedure이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부분으로 estimation 파트로 나와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두 개의 reference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estimation에서 어 마지막 거 어디 갔지? 멀티레벨 메타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확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variance estimation 자체는 이 두세 개 이상의 outcome이 존재했을 때 걔네들의 variance를 어떻게 estimation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예. 뭐 Hedges, Tipton and Johnson 같은 이런 친구들 그 이제 노스웨스턴의 그렇죠. 그쪽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 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디펜던트한 이펙트 사이즈들이 어떻게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걸 갖다가 모형에 잘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긴 다른데 모두가 다 중요하고 이 인터벤션 자체에서 뻗어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뭐 물론 네트워크 메타 애널리시스도 가능하겠지만 메타 애널리틱 스트럭처 퀘스천 모델링도 가능하다는 거. 예.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미싱 데이터 나오는데 미싱 데이터 뭐 데이터 스터디 다 보였는데 미싱 데이터가 왜 나타납니까? 미싱 데이터 나타나요. 미싱 데이터 나타나는 경우 똑같은 건데 이펙트 다 했는데 이펙트 사이즈가 없어. 근데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보통은 discrete statistic을 통해서 이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코딩을 하고 그 스터디 를 디스크립트를 갖다 묶어낼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하면은 다 나와요. 그런데 한 1-20%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원 저자들을 컨택하게 돼 있어요. 원 저자를 컨택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데이터 어베이러블 하냐? 안 그러면 그 값 자체가 어떤데 알려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여러분들 뭐 리서치를 많이 해 와 보셨던 분들 특히나 applied 에서 많이 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종종 이메일을 받았었을 거예요. 저도 받긴 받아요. 받는데 그럴 때 어떻게든 이 미싱 인포메이션을 좀 줄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그 내용 오면 줘요. 주는데도 그 리스폰스 레이트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한 50% 미만이어서
여전히 한 10% 정도 미싱이 생긴다. 네, 그렇게 될 때 인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로는 인제 그 스터디 자체가 정말 스터디 퀄리티가 좋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내용을 갖다가 좀 크레딧을 줘서 임퓨테이션을 시켜요. 한 밸류에 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것과 비교해서 비슷한 값으로 임퓨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메타 애널리시스 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유사한 스터디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저희들도 31개 정도 찾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제가 페이퍼 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인터벤션 맞춰 버리면은 대 10개 미만 2개, 3개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종종 있고 그래도 인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임퓨테이션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어 acceptable 하다 그런 내용이고 뭐 내추럴한 퀘스천 자체가 "그럼 멀티플 임퓨테이션 하지." 이러는데 아직도 멀티플 임퓨테이션이라는 것에 관해서 테크니컬한 부분 자체는 어려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레셔널에 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컨펌이 안 된 듯한 싱글 밸류 임퓨테이션 자체도 '과연 이래도 될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크리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메타 애널리시스에서는 아직도 주류가 이루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싱 데이터가 나왔을 때 또 미싱 데이터로 부터 나오는 가장 많은 크리틱이 뭐냐면은 어 우리가 데이터를 스터디를 찾아서 미싱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데이터를 못 찾는 미싱도 있다는 거예요. 어 뭐 미싱 바이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했는데 significant한 파인딩이 안 나왔어. 에이 버려 버려. 날려 버려. 그런 스터디들이 많이 나올 수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나올 수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미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레이 에리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찾아가요. 찾아가는 가능한 만큼 찾아가는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런 어떤 그레이 에리어에 있는 그런 스터디가 없을까? 혹은 컨퍼런스 페이퍼나 그런 데서 우리가 봤었는데 걔네들 내용이 만약에 페이퍼로 퍼블리시가 안 됐다든지 디서테이션에서 나왔는데 퍼블리시가 안 됐다든지 자 고런 부분들 고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이 있기도 하죠. 예.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왜냐하면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퍼블리시 되는 거는 무조건 다 시그니피컨트한 게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찾아 나가게 된다. 그 찾아 나가는 게 에이 그게 가능합니까? 뭐 스터디 한두 개가 아니고. 근데 필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풀 자체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보면은 대부분 좀 찾아지는 경향이 저 같은 경우도 뭐 불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불링 뭐 사이버 불링을 또 시리어스하게 한 연구자 위스콘신 거기 누가 있을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인제 컨택을 해 보고 찾아가서 인제 하면은 거기에 주구장창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어쨌거나 그레이 에리어에 있는 이런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도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조금 퀀티테이티브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인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두세 가지 내용인데 funnel plot이라든지 fail safe number를 갖다가 고려해서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자 거기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제가 했던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중에서 처음에 나왔던 게 뭐 fail safe number에 관한 것인데 hypothesis testing이에요. hypothesis testing인데 이걸 해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자 바이어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639라는 게 바이어스가 일어나려면은 639 개의 데이터 더 있어 가지고 그렇게 significance를 만들었을 때 바이어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fail safe number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바이어스가 일어날 경향이 크고 그다음에 크면 클수록 바이어스가 일어날 경향이 작아요. 왜냐하면 만약 만 개다. 만 개 정도를 가지고 네가 스터디를 했을 때 바이어스가 일어날 수 있다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희 스터디 같으면은 639개 정도의 스터디를 가지고 했을 때 바이어스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fail safe number 같은 경우에 뭐 3, 4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럼 한 서너 개 더 있으면 더 바이어스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찾아내는 방법. 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지금 639개 했기 때문에 바이어스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 그랬고 저희들께 31개 정도였으니까. 그다음에 funnel plot 같은 경우에 인제 funnel plot 같은 경우에도 이 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트라이앵글 안에 이렇게 대부분의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인제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뭐 그 외에 데이터들은 다 그 부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다. 예. 이렇게 판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싱 데이터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고려를 해 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미싱 자체가 스터디 안에서 미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찾은 스터디 자체가 모든 스터디를 다 represent 하는 것이 아니라 publish 되지 않은 것은 리포트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바이어스가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correction for artifacts 이게 아까 그 이펙트 사이즈들의 다른 폼들을 갖다가 변환시키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 다시 말해서 뭐 categoric odds ratio 같은 경우도 우리가 D-family effect size로 변환될 수 있고 correlation 자체도 D-family effect size로 전환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correction을 할 때 reliability가 어떤 매저에 관한 reliability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그게 뭐 거의 완벽한 경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그 modify를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correction이 조금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outcome이 인제 dichotomized 된 continuous variable이 dichotomized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correction이 좀 더 일어날 수가 있다. 내재적인 변형 자체가 이게 continuous variable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 줘야만 된다. 그 homogeneity of effect size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인제 random effect에 관해서 인제 여러 가지 얘기가 생겨요. 왜 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intervention하고 dependent variable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연관성은 보이는데 그 연관성 자체의 크기에 관해서 effect size의 크기에 관해서 그 스터디마다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어 혹은 다름이 존재한다면은 랜덤 이펙트를 쓴다는 거죠. 예. individual study의 difference를 갖다가 모델링에 고려해서 그걸 갖다가 인제 완벽한 에러에서가 아니라 그 에러 스페이스 중에서도 랜덤 이펙트를 컨트롤해 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액큐레이트한 그런 이펙트 사이즈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덤 이펙트를 고려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descriptive statistic. descriptive statistic은 인제 주로 뭐냐면은 코딩을 다 했어요. 정보를 다 끄집어냈어. 하나의 인제 어떤 포맷 안에 넣어 놔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넣어 놔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샘플 사이즈도 있을 것이고 이펙트 사이즈도 있을 것이고 population하는 설명들 온 뭐 동네방네 내용도 다 들어와요. 예. 그건 다 정리해서 descriptive statistic에 잘 정리를 해 놓아야 된다. 음. 그래서 그걸 해 놓고 나면은 어떤 폼이 생기냐면은 요런 모양이 생겨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어 스터디 중에서 정리를 할 때 여기에 어딨죠? 예.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multi-component education support for skill building에 관한 내용들, psychoeducational program에 관한 것들, support, 그다음에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 for care recipient이네. 그죠? 그다음 mindful based intervention 이처럼 여러 가지 intervention에 관한 차이가 있고 그 각각에 관해서 age 그다음에 gender 그다음에 design 그다음에 pre post measure sample size 그다음에 pre와 post 여기에서 이제 treatment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control에 관해서 pre post sample에 관한 내용들 다 정리했고 토럴 샘플 사이즈 이렇게 정리해서 이 전체적으로 디스크리프티브 스태티스틱을 얘네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차트로 인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저희들도 이 페이퍼를 쓸 때 이런 비슷한 차트가 한 8개, 9개, 10개 정도 존재해요. 예. 그래서
descriptive statistic이 그렇게 심플한 내용은 아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inferential statistic. inferential statistic 이제 다 모았어. 이제 effect size 모으고 내가 제일 처음에 research question이라고 묶어 놓은 것들 자체에 관해서 intervention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literature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그죠? 리포트를 할 때도 아까 우리가 디스크립터를 갖다가 뽑아낼 때 study variation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variable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meta regression 모델, 즉 이 두 개의 이펙트 사이즈를 고려할 때 코베리어스를 고려해주는 meta regression 모델을 갖다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type 1 error rate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family wise error rate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bone pattern correction 같은 걸 쓸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이제 나왔을 때는 그 필드에 맞게끔 이 practical significance에 관해서 더 명확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effect size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코엔지티 해가지고 뭐 0.2, 뭐 0.4, 뭐 이렇게 뭘 하는 내용들 그런 rule of thumb을 갖다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 안 맞아들어갈 거예요. 그런 기준 자체도 정확하게 어떤 필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suggestion이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서처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필드 안에서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이 strength나 directionality 같은 경우를 이 practical한 그런 센스로 어떤 significant level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디스드로이텀을 다 끝냈는데 맨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하나를 묶어 놨어요. 이 Review of Education Research의 작년도에 퍼블리시된 올해 작년도에 퍼블리시된 건데 굉장히 스터디가 잘 되어 있어요. Meta Analysis of the Formative School Intervention and Children's Social Emotional Functioning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했던 스터디에서는 Meta Regression Analysis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제 수가 했던 부분은 그게 잘 드러나 있어요. 예. 잘 드러나 있고 아주 꼼꼼하게 내용이 잘 드러나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Meta Analysis 내가 한번 써봐야지. 그럼 뭐 example 같은 게 없을까? 저는 이 페이퍼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수, 타일러, 뭐 리즈, 뭐 나타샤, 선영, 박, 저분만 빼고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정리를 잘했어요. 특히나 수하고 리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qualitative portion에 관해서 모든 study theoretical foundation 그런 내용을 다 정리했고 타일러하고 나타샤가 아마 그 methodology 갖다가 다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여 있는 어떤 논문이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같이 zipfile로 넣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타 애널리시스에 관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